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가자 전쟁 2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트럼프 중재 휴전안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년 동안 진행이 됐었던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 간의 전쟁, 이른바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가 내놓은 첫 번째 이 중재안, 이후 휴전안에 대해서 양측 다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여기 같이 볼까요? 휴전 72시간 이내에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분 철군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하자라는 데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 합의가 노벨 평화상 발표 이틀 전에 중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다소 급하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분명히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어떤 소식이 들어왔느냐. 이스라엘 내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이 첫 번째 휴전 합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그럼 승인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 먼저 올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 그토록 받고 싶던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전 관세 협상 이견 좁히자 부심.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가자지구 전쟁은 휴전에 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한미 관세 협상은 여전히 ING 진행 중인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장 이달 말 경주 APEC에 참석을 하는데 그 전에 실무 단계에서 좀 더 이견을 좁혀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대통령실 부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3실장 외 연휴 중에도 3실장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연휴 중에 귀국했었던 산업장관의 면담 내용도 다 공유를 지금 하고요. 지금 현재 관세 협상 우리나라 수정안은 전달을 한 상태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한미 관세 협상보다 어쩌면 이게 더 큰 이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중국, 미국의 일격, 히토류 통제 더 세게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 상무부가 전격으로 발표한 소식 뭐냐? 히토류 관련해서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 밖에서 재가공한 히토류까지도 다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히토류의 수출 그리고 히토류 관련한 기술도 다 허가를 받아야만 될 수 있도록 이 굉장히 강화된 통제안을 발표했다라는 거예요. 네. 히토류는 반도체 AI에 들어가는 중요한 광물이죠.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등이 터지는 건 아닌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치솟는 미국 주식, 금값 떨어지는 원화 가치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 불확실성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에선 자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에 아예 몰리거나 아니면 더 리스키한 오히려 위험 자산으로 몰린 약간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선호도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화는 더 떨어지고 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올해 하반기 이 자산 등락률입니다. 먼저 금 21.4% 올랐고요. 비트코인 14.62%, 나스닥, S&P 500 올랐는데 여기 달러 대비 원화는 마이너스 3.7이다라는 거예요. 네. 해외에 자녀 유학 보내신 분들 속이 터지는 소식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조희대 국감 불출석된 동행명령장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이 여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장 월요일부터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오면 국감 때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끌고 오겠습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뭐가 허연 게 잔뜩 쌓였죠. 이게 뭐냐?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이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로폼 박스가 정말 그야말로 산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남은 건 뭐다? 살찐 몸도 맞지만 살찐 몸만 남은 게 아니라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다. 명절 쓰레기. 과대 포장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비타민 E 이코노미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낸다. 공시가격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언제? 여기 나와 있죠. 패키지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에는 발표할 겁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키지 대책이라는 게 또 뭐냐? 여기 밑줄로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까지 묶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종의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다라는 거예요. 네, 뭐 관련해서 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확대 여기도 나와 있죠. 공정 비율도 60에서 80%로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것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싶으실 수 있어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온 게 서울신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부동산세 늘리고 대출 더 죄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인 거죠.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카드가 나왔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여기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부동산 패키지 대책이다. 먼저 보유세를 좀 강화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가를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하면 당연히 보유세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그냥 검토가 아니라 유력 검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DSR 총부채 이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 한도를 좀 축소하고 그리고 전세대출 여기에 DSR 다 적용하고요. 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하고 더불어서 LTV 0%로 좀 적용을 한다. 초과하면.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가능성 관측이라는 거니까 유력 검토보다는 좀 더 낮은 가능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전반적으로 확정인 건 없죠. 전부 검토 중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시장 여론에 따라 조금씩 좀 더 다듬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아전인수입니다. 아전인수. 대체 이게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내란종식 개혁요구 빗발. 야, 냉장고 아닌 관세를 부탁해.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야. 지금 추석 연휴 이제 끝난 오늘이 첫날이죠. 추석 민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추석 연휴 동안 SNS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벌써 1, 2, 3, 4죠. 추석 민심 1, 윤석열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라도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게 민심이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올린 거, 검찰청 해체 좋긴 한데 검찰개혁 불안하다 이러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다. 민심 세 번째는 민생지원금 덕에 장사 잘 된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4, 내란당 해체시키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개혁은 확실하게 빨리 해치워라. 내가 들은 추석 민심은 이겁니다. 라는 내용을 SNS에 이렇게 글로 1, 2, 3, 4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붙였다라는 거죠. 이건 정청래 대표가 들은 민심인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들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국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에 앞장서는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습니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관세를 부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 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더 잘 견제해달라는 견제와 경제를 조금 더, 즉 국민의 삶을 조금 더 잘 살펴달라는. 오늘 전천을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4개를 연달아 올렸어요. 추석 민심 시리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심이 아니라 청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얘기는 또 다르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올렸는데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 민심이 아니라 청심이죠. 본인 생각이죠. 내가 들은 민심은 견제, 이 지금 독주하는 여당, 이 여권을 견제해달라는 게 민심이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양쪽 얘기가 너무 달라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뭐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사상 최긴 휴가였잖아요. 네. 예, 추석 휴가가 일주일 가까이 됐는데 옛날보다는 뭐 가족 간의 만남이 좀 덜해지고 정치 얘기를 조금 덜 하는 편이에요. 정치 얘기하면은 자칫 싸우니까 네. 제일 금기사항이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 하지만은 여야 대표가 저렇게까지 민심을 들었다는 거는 헛들은 거죠. 헛들은 거죠. 네. 예, 윤석열 뭐 석방하면 안 된다. 그건 뭐 법원이 판결하면 되는 거고 네. 내란당 왜 가만 놔두냐. 그것도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 저렇게 여당이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야당도 어떻게 보면 12상 비상계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솔한 반성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비판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 우리 이 정치권은 아직 멀었다. 저는 뭐 최고 관심은 이번 추석 때 뭐였냐면은 네. 조용필 공연이었어요. 네. 75세가 되는 분이 노래를 30곡을 주구장창 하는데 말도 네. 나는 은퇴는 없대요. 네, 끝까지 한답니다. 그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용필 때문에 저는 위로를 받았고 또 하나 부러운 거 하나는 네. 일본이 노벨 화학상, 의학상 받아서 31번째 받았어요. 저도 우리는 부럽더라고요. 뭐 평화상하고 문학상 받았지만 이공계는 안 받았잖아요. 우리 미래로 볼 때는 우리가 이공계에 이렇게 절벽으로 놔도 되는가? 저는 이런 게 더 관심이 있지. 저는 뭐 정치권이 저런 말 같지 않은 싸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참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만 하는가? 좀 한숨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따끔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헛소리 들었죠?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지금 듣고 온 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민심은 그런데 관심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치 얘기 하면 싸우니까 안 하는 편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추석 연휴 동안 본인이 느낀 민심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는 각자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제가 뭐 친척집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까지 뭐 이런 뭐 정치권에서 뭐 내란 종식 아니면 뭔가 이제 뭐 여당에서 이렇게 이제 뭐 주장을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들 기회까지는 오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하. 우리들은 뭔가 이제 소비 쿠폰을 줬을 때 그거를 뭐 어디에 쓰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는 또 어떤 이제 결과가 돌아올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가 이제 뭐 소비를 했을 때 이런 지갑 사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요했지. 경제 부분. 그렇죠. 민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지. 네.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정치권에서 뭐 내란 종식이다. 아유 무슨 얘기야. 독주 견제하라던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추석 밥상에 그다지 메인 반찬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떻게 먹고 살지 민생 얘기가 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는 기사를 오늘 제목 이렇게 뽑았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개혁과제 완수. 야 재발 관세 부탁. 추석 민심도 아전 인수였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만평도 이런 게 나왔어요.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추석 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좀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당은 또 여기에 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추석 민심을 듣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두 사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다라는 거죠. 들었지? 너 종아리거드래. 너 잘 못한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창일 교수님. 언뜻 생각하면 야당이 여기 가서 좀 듣고 여당이 좀 여기 가서 들으면 좀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쉽지 않은가 봐요. 여당이나 야당 이제 의원들이 지역구에 갈 거 아니에요. 지역에 가서 네. 지역구에 이제 뭐 지구당은 지금 없습니다만 지역에 이제 사무실이나 여러 이제 지지자들 만날 겁니다 아마 만났는데
그분들의 저성이 어느 정도 여야에 이게 치중돼 있어요. 여당 의원이 만나는 지지자들 당연히 이제 여당에 관련된 얘기 할 거고 야당 지지자들 마찬가지라서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정치권에 있을 때 이제 추석 때 이럴 때 가볼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 네. 가보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두 분 말씀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정책이 안 하죠. 저도 가족들 만나서 거의 정책이 안 합니다. 생각도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저분들은 가면 정치 관여층들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그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말이죠. 뭐 다른 나라도 전 비슷하다고 보긴 보는데 정치가 움직이는 동력이 있잖아요. 동력이 결국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더라고요. 평소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인데 그분들 어쨌든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 이제 과거에 지구당에서 의원들 또 지구당 위원장들 원내 마찬가지인데 이분들과 만나서는 대단히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네. 저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듣는 거죠. 아까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제 듣고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 말이 들리니까 저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네. 우리나라 여야는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가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상대방 비판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첫째 그게 하나의 그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정치 관행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나라 정치의 패턴 같은 거 이런 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전 그래서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다 좋은데 네. 왜 국회개혁 얘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그리고 참 그 흔한 너무도 흔한 정치개혁 네.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이 여야의 대치가 심해지면서 좌우 진영 논리가 강해지면서 그 흔해 빠진 국회개혁, 정치개혁 얘기도 안 나오는 거 이것도 대단히 기이하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네. 네. 굉장히 따끔하게 조근조근하게 말씀하셔도 굉장히 따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뭐 무슨 이런 개혁 저런 개혁 다 얘기하는데 국회 개혁은 얘기를 안 하는 거냐. 사실 이런 구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어디 가서 내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나보다 더 못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국민일보 만평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어요. 중앙일보는 오늘 만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게 보면 언뜻 보면 동굴 같아요. 뭐 정치, 민심을 찾아서라는 깃발을 들고 정치가 두리번두리번 동굴 같기도 한데 또 이것도 보면은 동굴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행성인가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윤영걸 대표님,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디 저 외계인이 불시착한 것 같은데요. 외계 불시착. 예, 불시착해서 지구에 불시착해서 이렇게 보는데 네. 지구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한 부분만 저렇게 현미경을 들고 저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찾는다고 해도 네. 정말 민심이 어려운 게 뭔지 어렵게 사는 청년들 취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지금 민생 경제가 거의 파탄날 지경이잖아요. 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게 듣고 이런 거 없이 자기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미경을 대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외계인이 정치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런 거 하는 게 정치 아닌가. 제가 추석 연휴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기업인이 네. 자기가 정치하고 싶어 했더니 네. 아버지가 흰 종이를 하나 책상에 딱 놓더래요. 그래서 너 정치하려면은 이게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물어보더래요. 네. 그래서 흰 종이가 희다 그랬더니 네. 넌 정치하면 안 된다. 왜요? 흰 종이를 검다고 우기야지 너는 정치인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정치를 안 했답니다. 우픈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했는가. 정말 바닥 중에 바닥. 정말 인성이나 능력이나 모든 게 뒤떨어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게 이게 정치 아닌가. 여당은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싸우고 야당은 또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갖고 싸우고 여야가 거의 막장까지 갈 정도로 네. 싸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당이 얘기한 사법개혁,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3대 개혁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개혁이죠. 정당개혁이고 국회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이 다소 세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요지는 그거죠. 그러니 좀 잘해달라.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좀 힘 모아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는 민생 문제, 경제에서 어떻게 살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다소 강한 표현의 이 말씀이셨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여야가 저에게 민심이 좀 다전인으로 해석을 하고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을 내팽겨치고 냉부해를 가지고 싸움만 하는 이 정치를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이제 며칠 연휴 동안 정치가 좀 푹 쉬었으니까 이제 밥값 좀 하는 그런 정치를 합시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관세 협상 함께 해결합시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의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데 함께 힘을 보탤 것입니다. 최창일 교수님, 지금 들어보면 여당도 야당도 뭐 합시다. 밥값 좀 합시다. 관세 해결합시다. 같이 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휴 끝나고 뭔가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관행이나 이런 걸 볼 때 국정감사가 또 이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네, 월요일부터 국감할 텐데 국감을 하는데 사실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정감사라는 게 지난해 국정에 관련된 거를 감사하는 게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예산국회가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래서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됐나 이걸 보는 게 원래 국정감사예요. 네. 사실 국정감사라는 제도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어요. 특정한 기간 동안 이게 전 공공기관이 그래서 아무튼 저런 얘기 하는 건 좋은데 또 국감이 지금 이따 말씀 나눌 것 같은데 이건 뭐 김현지 부서실장 얘기도 나올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뭐 청문회 관련 사퇴 관련 여러 가지 이제 국감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로 아마 도배될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들 저렇게 하는데 막상 정치 현장에 딱 가면 저건 다 사라지고 강성 목소리 그리고 양쪽 진영이 지향하는 것 그쪽으로만 이제 양쪽의 생각이 완전히 양극화되기 때문에 저런 저 두 분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대 난망이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말은 저렇게 하지만 기대는 난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대를 저버리는 게 더 좋은 결과인 거겠죠. 네. 당장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여야가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말한 것처럼 밥값하고 관세를 어떻게 해결할지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길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쇼 투아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영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기사부터 좀 보시죠. 조희대 국감 불출석된 일반인 취급 동행명령 시사. 아까 살짝 이 최창일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국감 뭐 일하자고 하는데 실제 뭐 국감 들어가면 일 안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취지. 왜? 자꾸 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갖고 싸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중에 아까 언급된 한 명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여당에서 국감에 만약에 안 나오면 일반인처럼 취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감장에서 증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석을 했는데 이석을 할 때는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현희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겠습니다. 여당 대법원장 일반인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겠다. 동행명령을 예고한 거 아니겠나. 동행명령이 뭐냐. 국회에서 증인으로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그 동행명령장을 갖고 가서 직접 국회에서 데리고 증인을 현장까지 상임위까지 데리고 오는 국감장으로 데리고 오는 걸 동행명령이라고 하죠.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그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대법원장이 동행명령장으로 국감장에 온 전례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네. 저렇게 여당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엄포하고 공갈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상급 분립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정감사를 하면은 점잖게 공문으로 보내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동행 명령권을 발부해서 거의 뭐 죄인 끌고 오듯이 해서 국감장에서 증언시키고 말 안 들으면 또 고발하고 탄핵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법권을 유린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너무 좀 앞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연휴 중에도 그 정청래 대표가 그 SNS에 썼잖아요. 잊지 말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사법개혁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국회의원은 또 조희대 나으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판결한 것 같고 저렇게 자초지종을 밝히라는 건데 저거는 법원 관련 법에도 공개할 수가 없이 돼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사법개혁이라는 그 허울 좋은 거 아래에 상권 분립해서 법원 사법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정권이 잡고 있는 게 입법권 국회 잡고 있죠. 행정 네. 잡고 있죠. 나머지가 사법권인데 이거 하나라도 사러가지고 지금 인권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한 거라든지 판결이 좀 나오는데 저것까지 무력화시켜서 지금 정권이 좌지우지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랬던 전례가 없다. 무슨 대법원장한테 동행명령장을 들이밀면서 데리고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말씀처럼 좀 역대 이런 일은 없었죠. 근데 최승열 교수님, 이게 엄포인 건지 아니면 진짜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후자인 것 같아요. 진짜로?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막상 이제 발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여권에서 계속 이제 한 단계 높아가잖아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이 압박 수위가 사퇴 얘기 나오고 청문회 얘기 나오다가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국감에 출석해라 이런 얘기예요. 대체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이제 들어가죠. 법원행정처장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돼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는 여당의 얘기는 여권의 얘기는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이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때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결정이 돼 있는 상황. 저도 그건 깜짝 놀랐어요. 과거에 1997년도에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였고 후보가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였는데 김태정 검찰총장이 그때 이제 이른바 대선 비자금 이거 이제 수사 안 했거든요. 이랬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을 진짜 목전에 코앞에 두고 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하고 대법원장 당신 나오시오. 그리고 사퇴하시오. 네. 이건 조금 별개 영역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사퇴 압박수를 계속 높이지 않을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계속 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법원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시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마 그렇지는 사퇴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1988년과 1993년도에도 네. 김영철 대법원장과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이 있어요. 그건 법원 내부의 비판 여론이었어요. 보통 사퇴할 땐 내부 내부 비판으로 비판이요. 사퇴를 했죠. 절대로 그 점은 사퇴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도 안 될 것이고 아마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행명령장 발부할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발부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은 이게 단순히 여당에서 하는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국감장에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진짜 생각까지도 의지까지도 있다고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도 의문이 사실 이거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월요일 날 있을 국감에 증인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증언을 만약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또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나와서 이렇게 이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내가 증언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출석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뭐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뭔가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받고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국회 증거감정법 위반으로 이제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됐을 때 뭐 이건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나중에 이제 뭐 처벌을 받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네. 법 여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또 탄핵이라는 또 이야기를 또 이제 나오고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뭔가 이제 법 위반 사유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일단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뭐 법관의 독립 그리고 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해서 청문회에서도 불출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아마 국정감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아예 그냥 출석 자체를 하지 않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대법원 국정감사라고 하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대신 들어가죠. 그럼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하고 끝날 때 나와서 마지막 대법원장도 인사를 요런 게 좀 관례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만약에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걸 들여 보내주겠냐. 그러니 아예 국감장 자체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불출석을 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조치까지도 이어질 텐데 이게 또 나중에 탄핵으로 이어진 또 연결고리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겁니다. 최창렬 교수님. 사실 연휴 동안 저희도 뭐 어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우상호 수석이 뭔가 너무 시끄럽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 뭐 강훈식 비서실장 좀 네.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내가 마취께서 일어나 보니까 혹이 떼졌네. 뭐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서 대법원장을 잡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여권의 플러스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글쎄요, 저도 조심스러운 이제 관측인데 그렇게 플러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이제 지난 5월 1일 날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 판단 내린 것 유죄 취집하기 완성 저도 그건 뭐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이제 점점 이제 이게 굳혀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는 문제인데 아마 여야 간에 엄청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전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지층들을 보는 게 아닌가. 아까 이 모두의 이 프로그램 모두의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의 말이 전혀 달랐잖아요. 네. 여야의 얘기가 달랐는데 제가 볼 때 중도의 민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키고 만약에 출석시키려 시도하고 출석이 이제 실현이 안 되면 동행명령장 발부한다. 그럼 중도적 민심은 썩 그렇게 우호적이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점들 그거 관련한 최근에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해서 방향은 맞으나 방식이나 속도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러낸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물론 주로 이제 우상호 대통령실의 정무수석께서 말씀을 한 건데 네. 그게 점점 좀 구체되는 측면이 있고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하는 그래서 일부러 페이스북에서 말도 그렇게 세게 한 게 아니냐. 조희대의 난, 검찰 만행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봐도 내용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단어는 대단히 불편하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약간의 그러한 식의 간극은 좀 있다고 봐요. 있는데 그게 이제 갈등 정도냐. 정말로 당정이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여기까지는 아직 아닌데 임기 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이 대통령과의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견해차, 또 방식의 차이 이런 것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걱정스럽긴 한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갈 길 갈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또 정청래 대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권 전체에 과연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이건 별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살짝 좀 저희 말씀을 드리고 갈게. 아까 말씀 중에 사실 윤영걸 대표님 말씀 중에 여당이 대법원의 뭐 엄포, 공갈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건 이제 개인적 견해 차원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요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은 과연 이게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서 뭐 잡으러 가고 근데 결국 뭐 허탕치고 오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글쎄 크게 봤을 때 이게 여권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대법원장의 이 증인 출석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7년 전에도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대법원장께서 질의 답변에 응한 관례는 없습니다만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관례에 따라 인사 말씀 이후 퇴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답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이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상권 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의 대법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기되었던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 때 한마디 하고 나서 다 끝나버리는데 대법원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데. 아니요. 먼저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위원님 중 몇 분이 지적하신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저 역시 법원장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네. 그러니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일 때 그때 공보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게 좀 수상하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직접 해명하시오라는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죠. 그래서 직접 답변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윤영걸 대표님 네. 저 때는 또 공수가 바뀌었어요. 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얘기해보세요 하고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상권 분립에 의해서 직접 질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뭐 문재인 정권 때인데 저 때만 네. 해도 대법원장을 두고 어느 정도 예의와 절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은 네. 와서 모두 인사하고 자리를 뜨고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는 좀 물어봤잖아요. 마무리 발언에서. 네. 그때 이제 춘천 법원장 시절에 뭐 판공비를 뭐 유용했다는 거 갖고 국민의힘 이 질문했는데 마무리 인사말 하면서 답을 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관례였어요. 근데 이번 국회는 그게 좀 안 지켜진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죠. 출석을 안 하면 동행 명령장을 해서 또 탄핵까지 이어지는 출석을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흠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출석을 하면은 또 이석도 못하고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마구 이제 화살이 쏘아질 거 아닙니까?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은 저는 아까 이 변호사님은 출석을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네. 저는 뭐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대법원장이 일단 출석하는 게 그게 여태까지 관례입니다. 그러면 무슨 수모를 당하더라도 네. 거기는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갈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여론이라든지 나빠지는 거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할 거다. 그래서 묻는 말에 모르면 모른다. 네. 아니면 이거는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 여태까지 관례상은 뭐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은 네. 그걸 깨고 민주당이 한다면은 뭐 악법도 법이라면은 거기서 순응해서 저는 뭐 호응하는 게 맞다. 하지만은 절제된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가 2027년 6월까지입니다.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았어요. 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자리를 굳건히 저는 지키리라고 봅니다. 지금 약간 의견이 또 갈렸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 출석을 할 것이냐, 불출석하지 않겠느냐. 일단 나왔다 하면은 잡힐 수밖에 없는 건데 불출석할 거다. 아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뭐 막말로 뭐 수모를 당하더라도 일단 나오는 게 맞다. 나와서 대답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가운데 앉아 계신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출석은 하는데 네. 끝까지 앉아서 답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낼까요, 그럼? 근데 보내지 않겠죠. 근데 그 상황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제 그 그림 자체가. 근데 만약에 조희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한다.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듣기에는 검찰총장들이 재직 중에 가장 전화 많이 받는 게 전직 검찰총장 전화래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그 관행을 그렇게 남기면 안 된다. 네. 거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검사한테 들었어요. 전직 검사. 전직 의원도 했던 사람인데 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당당하게 출석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출석을 해서 과거 관리처럼 나갈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동해명령장 발부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게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든지 등등 여건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명이 필요해요. 5월 1일 날 그건 아무리 봐도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의심, 합리적 의심을 피할 필요 없습니다. 6월 3일 날이 대선인데 5월 1일 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게다가 이미 유력 정당의 유력 후보. 그건 상상이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그 뭐 해명이 됐건 뭐 어떤 형태의 어떤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당도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좀 누그러뜨리거나 이럴 명분이 생긴다고요. 끝까지 근데 대법원장은 관례다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 네. 그럼 점점 여당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좀 타협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양쪽의 얘기를 타협해서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딱히 나온다 안 나온다도 아니고 적절한 접점에 선에서 지금 답변을 좀 주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7년 전의 상황을 봤죠. 근데 7년 전이랑 지금은 또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이번엔 좀 더 목소리가 큽니다. 저땐 증인 채택 여부만 갖고 좀 논란이 됐었었는데 이번엔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조국혁 신당 비대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혁 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혁 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탄핵안 발의는 최우수단일 수밖에 없죠. 일단 자체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감을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걸 보고 그게 불충분하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우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최우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린 이미 탄핵안을 다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 지금 최우수단, 탄핵안을 제출해서 탄핵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거 윤영걸 대표님, 네. 민주당이 사실 요즘 탄핵 얘기가 쓱 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걸 또 딱 들고 나옵니다. 악역을 자처하는 거죠. 8.15 사면으로 나왔는데 네. 사면으로 나와서 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스포트라이트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지금 사그러졌잖아요. 네. 추석 민심에 조국은 거의 안 나옵니다. 호남 지역에서 조국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지금 떨어져요. 떨어져도 많이 떨어져. 네. 빚을 잃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당의 노림수가 저렇게 빨리 사면시켜주는 노림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니까 조국으로 봐서는 차별화 정책, 내가 제일 선명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저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발상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뭐 선거법 판결했다고 저러는데 만약에 선거법 무죄를 내렸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훌륭한 대법원장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에는 이균용 그 대법관을 임명하다가 민주당이 부결을 시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입니다. 공수처장 그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을 시킴으로써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측근 임명을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이 어떻게 보면 최상병 특검 출국 정지시키고 그 대통령 체포에 2번 나서고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조 대법원장의 힘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판결을 유죄 취지로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는 게 네. 저게 좀 바른 태도인지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여권을 더 많이 도와준 거야. 이게 좀 약간 도와줬다는 취지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래?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건 과거 일이고 당장 이제 최근에 5월 1일 날 뭐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이 탄핵은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게 나타나야 돼요. 중대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탄핵 얘기를 계속 하다가 아까 이제 말씀처럼 탄핵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여당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아마 굉장히 중도층의 민심이 흔들릴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5월 1일 날 왜 어떠한 그 경로를 거쳐서 합의 과정을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합의 길도 이틀만에 한 번씩 하고 두 번이나 원래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게 이제 전원합의체인데 왜 그랬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히 나오지 않다면 이제 이게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느냐를 따져보겠죠. 근데 아직은 탄핵까지 거기까지 안 간 건데 조국 이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만 여당에서도 탄핵 얘기는 더 이상 잘 안 꺼낼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탄핵 얘기는. 그냥 사퇴하시오라고 정치적 공방으로 하는 것과 공세를 취하는 것과 탄핵이라는 법률 용어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여당 내에서도 정청래 대표도 그 말을 좀 그 말씀은 자제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 그리고 탄핵 얘기를 계속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에 일단 정치공학적으로도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게 지금 중도층의 민심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는 건데 오히려 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선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꺼낸 거 아니겠느냐. 실제 민주당은 사퇴하라고 공세는 더 높일 수 있지만 탄핵 얘기까지는 더 이상은 가지 않을 것 같고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만 하는데 무엇이 중한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장동혁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대법원장까지 나와서 답변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끝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질서를 깨는 그런 무리한 발상과 겁박을 하기 전에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할 게 아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다라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일 교수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번 국감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명분이 없어요 지금. 네. 이제 대통령의 부속실장은 나오지 않죠.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얘기가 됐던 게 총무비서관 때 뭐 며칠 전이에요. 얼마 전입니다. 그때 이제 출석 여부가 논쟁이 됐던 거였잖아요. 논란의 핵심이 됐던 건데 근데 김현지 실장은 나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대법원장 나와라. 이게 맞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글쎄 대법원장과 대통령 부속실장을 동일 레벨에 비교하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명분이 약한 생각이 들고 물론 부속실장이가 안 나간다고 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 입장은 이게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피하려고 부속실장을 발령낸 게 아니고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인사 이동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국민 일반이 듣기에 그렇게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어떤 팩트가 그게 맞긴 맞겠죠. 거짓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맞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식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정치에서는. 네. 근데 김현지 실장이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가니까 이거 국감 회피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추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당의 중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따르겠다는 것이고 국회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합의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국감 추석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자꾸 나오라고 그러는데 김현지 나가지 말. 김현지 실장은 나오면 안 된다. 물론 야당이 흠집내려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거 다 아는 거니까 서로. 저는 김현지 실장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전격적으로 출석을 하는 것 쪽으로 여권 내에서 그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래 해명하는 게 맞고. 네. 해명이 뭐 아까 말씀처럼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내가 볼 때는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나와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려면 뭐 이게 좀 다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출석 여부가 11월 6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국회 운영위가 국정감사 맨 마지막에 결정이 돼서 네. 거의 한 달이 남았어요. 저는 지금 여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결국은 저는 안 나가는 수순을 밟는 거다. 이렇게 반대 봅니다.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네. 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9월 초에 확정된 인사인데 늦어졌다고 하는데 네. 9월 29일 날인가 인사했잖아요. 급박하게 인사했잖아요. 뜨거운 감자니까 저는 대통령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있는 거를 캐치하고 참모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다. 출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참모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우리 방송 패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직장 상사잖아요. 네. 비서실장 이런 사람은 네. 내가 출석하도록 지시했다. 내가 대통령하고 얘기 끝냈다. 출석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 100%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그 패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출석할 거다 해놓고 네. 또 오후에는 야당의 노림수가 김현지를 통해서 여권을 흠질내려는 노림수가 뻔히 보이는데 민주당이 쉽게 합의하겠느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달라고 어달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겠어요? 김현지가 무서운 거예요. 문고리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청와대 내 대통령실에 직간접적으로 인사, 총무, 뭐 권리를 다 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참모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급장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사가 네. 군 옛날에 상사, 보안사 상사가 웬만한 기관장들 흔들었다 놨다 했어요. 계급장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부속실장이라고 낮게 볼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실세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뭐 100%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약간 두루뭉술하게 퍼센트로 얘기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나온다는 방증으로 나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처럼 아직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건 한 달쯤 남았죠. 때문에 요 한 달 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갈 건지 여야 간 합의가 있으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한 달 동안 합의를 이룰 건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뭡니까? 트럼프 피스 프라이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은데 2025년 노벨 평화상 동전인가 노벨 평화상 그 심벌인가 싶죠. 일단 저희가 AI로 좀 만들어 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존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대체 이걸 왜 만든 거야? 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진짜 받나? 라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기사로 나오는 상황이다. 왜?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죠. 여기 나왔죠. 수상 발표 직전에 가자지구 2년 동안 끌었던 전쟁에 대해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합의는 아닙니다만 일단 1차 1단계 정도의 합의는 극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타이밍이 수상 발표 직전이다. 나온 얘기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좀 비웃었지만 요번엔 좀 다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총리실의 공식 계정이죠. 공식 SNS 계정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보면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이 이스라엘 총리예요. 그런데 지금 뭘 걸어줘요. 걸어줬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노벨 프라이즈라고 적힌 노벨상 메달을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막 꽃가루도 지금 날리고요. 이것과 함께 뭐라고 했느냐? 여기 해석이 나와 있죠.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주세요. 그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거 노벨 평화상 줘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합성 사진을 이스라엘 총리실이 공식 계정에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죠. 네. 이걸 보면 최창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을까요? 오늘 저녁 발표거든요. 자꾸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시니까 참 대담하게 올라가는데 네. 전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가자 20단계 평화안에서 1단계 이제 합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자 지구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휴전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거 예를 봐도 67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몇 차 중동 전쟁이 4차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73년도에도 또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그랬는데 그때 전 세계적인 오일 쇼크도 오고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 중동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역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유대와의 그 갈등 같은 거 성경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근데 가자 지구와 이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나눠져 있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이제 갈라져 있는데 그 양쪽이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면 몰라도 네. 가자 지구 1단계 합의형을 가지고 나 평화상 주시오. 유난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저렇게 집착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노벨위원회가 그런 거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굉장히 그 조급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틀려도 할 수 없고요. 네. 아니, 자꾸 뭐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데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은 내 생각은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왜 평화가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된 게 아니고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그 지도 사진 같이 볼까요? 이번에 합의한 건 말씀을 1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1단계, 이스라엘군이 철수를 어디까지 하느냐. 지금 현재 이 분리장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요 정도까지 1단계로 좀 이렇게 여기로 뒤로 철수를 좀 하겠다라는 게 합의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여기 볼까요? 단계별 주요 내용. 일단은 이스라엘군이 요 뒤로 물러서서 철수선으로 좀 이동을 한다. 그리고 하마스 인질 이스라엘 수감자를 맞교환을 한다. 맞교환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20명 대 1950명을 맞교환을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1단계인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고 팔레스타인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 이게 이제 2단계다. 근데 이제 1단계에 대해서만 일단 양쪽이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어쨌거나 2단계도 묘하게 윤영걸 대표님. 예. 아까 최창일 교수님은 이렇게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해요. 또 타이밍이 묘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노벨상 지금 수상자를 요새 매일 발표하잖아요. 네. 하루 이틀 아니면 또 평화상 발표할 텐데 저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는 네타냐후가 아무래도 좀 트럼프 좀 지원 좀 하려는 그런 의사가 좀 있었다고 보이는데 상이라는 게 억지로 탄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칠 기삼, 운이 네. 70%고 능력이 한 30% 되는데 네. 트럼프는 노력은 했지만은 운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오바마 대통령도 왜 2009년 1월 달에 취임하고 그해 10월에 됐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얘기로는 오바마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노벨상 탔는데 나는 벌써 그때 8개 전쟁을 스톱시켰어. 한데 나 안 줄 거야? 안 주려는 핑계를 찾는 거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지금은 뭐 합의했다 정도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집착했던 종전 선언하고 비슷한 거예요. 선언을 합의한 거 정도거든요. 앞으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또 그 협의도 해야 되고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갈 일이 멀죠. 예를 들면 뭐 가자 지구를 누가 통치할 건지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실 전쟁과 강경파들 의 힘에 의존해서 본인의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은 아마 실각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면 협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더 잘하면 내년에 노벨상 평화상 받지 않겠느냐. 근데 내년에는 더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좀 많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타기가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노벨상 주위에만 맴돌다가 결국은 못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두 분이 같았어요. 근데 이건 뭐 주변에는 좀 맴돌 수 있을 거다라는 약간 다소 낙관적인 해석을 좀 같이 곁들이시긴 했는데 뭐 이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 아침에 매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노벨 평화상 뭐 그렇게 받고 싶어 한다고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요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노벨 평화상을 언급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어땠느냐 직접 확인해 보시죠. I think we'll have a meeting over the next 3 or 4 weeks. It's going to be a very important mee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North Korea. The denuke.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Prime Minister Abe of Japan gave me the most beautiful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He said, I have nominated you, or respectfully on behalf of Japan, I am asking them to give you the Nobel Peace Prize. Well, they should give me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If you stop Russia and Ukraine, sir,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Nobel. He said, I stopped 7 wars.
네, 보셨죠?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되게 받고 싶어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영상도 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은 관심, 어떻게 보면 집착을 좀 갖고도 있는 것도 같은데 요번에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였다라는 거죠. 근데 SNS가 올라오게 된 연유가 뭐냐?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누구한테 귓속말 보고를 받고 있죠. 누구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이 회의 중에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게 여기 쪽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쪽지냐? 잘 안 보이시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트루스 소셜에 포스트를 빨리 하는 게 이 가장 먼저 이 협상이 성사됐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가장 먼저 발표를 하려면 트루스 소셜에 게시물을 곧바로 올려야 하세요. 빨리 지금 SNS에 올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 회의 중에 귓속말로 지금 방금 타결됐다고 합니다. 지금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뭐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 하고 싶어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귓속말로 빨리 가서 빠르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겁니다. 이경미 변호사님. 대체 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라는 거죠. 뭐 조심스럽지만 1기 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수상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 왔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2기 때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게 9개월 동안에 전쟁을 7개를 종식시켰다. 지금 어쨌든 이제 8개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뭔가 이제 국가적인 그런 이제 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시켰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뤄가는 과정인 것도 같고, 근데 하나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힘이 미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 해당되는 부분이 노벨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배경 요건을 이제 최대한 마련을 해놓으려고 이제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 만약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못하게 됐을 때 이제 노르웨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면 또 트럼프 측에서 뭔가 압박을 해올 것 같다. 특히나 이제 관세 쪽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오는 그런 또 이제 예상까지도 또 내놓고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예상까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네. 이런 것들이 또 예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어제 또 바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에 이렇게 네. 협의가 됐다라고 이제 속보까지 뜨는 걸 봤을 때는 네. 이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탈 수 있게끔 뭔가 도와주고 있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조금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상에 집착을 했을 때는 오히려 못 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조금 더 많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지만 오히려 내년으로 수상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좀 점쳐지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 정도 집착을 하면 오히려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그래서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겠냐. 사실 우리 시각으로 따졌을 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노벨상이 오늘 오후 6시쯤 이 노벨 평화상이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직전에 발표가 된 게 또 통할 것이냐라는 건데 백악관은 이미 기분을 한껏 내고 있어요. 공식 SNS 계정에 뭐가 올라왔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더 피스 프레지던트다. 평화 대통령입니다. 라고 하면서 벌써 SNS 공식 계정에 이런 포스터를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살짝 얘기 중에 나왔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close to settling an eighth, and I think we'll end up settling the Russia situation, which is horrible. So I don't think anybody in history has settled that more. That may, perhaps they'll find a reason not to give it to me. 네. 아마 지금 노벨위원회에서 나 상 안 주려고 엄청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뭐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얘기. 상 주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한편으론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나 노골적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아니 이게 오늘 새벽에 해서 뭐 어제 밤에 해서 오늘 발표되는데 이게 24시간 안에 바로 확 바뀔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노벨 평화상은 추천을 받죠. 이 관련해서 프리드네스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지난 6일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벌써 며칠 전이죠. 4일 전입니다. 그럼 이미 결정이 끝났다라는 얘기인 건데 보면 1월 31일에 노벨 평화상 후보군이 마감이 됩니다. 추천이 다 끝나는 거죠. 추천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구상을 제시를 하고요. 10월 8일에 지금 1차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그래도 주는 거 아니야. 왜? 가디언 보도 같이 볼까요? 영국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저희가 그냥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가디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과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수상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주는 쪽으로 가면 이거 트럼프가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그만큼 뭐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결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관세 보복이라든지 뭐 100%까지 때리고 하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실패하면은 또 관세를 또 폭격하지 않을까 뭐 걱정이 많은데 또 트럼프의 욕심이 좀 이해가 가는 점이 있어요. 인간의 2대 본능이 네. 식욕하고 성욕 두 가지인데 네. 나이 들수록 그걸 능가하는 게 명예욕이래요. 명예욕.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거. 네. 트럼프는 대통령 2번째 하니까 평화에 대한 여태까지 8번째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본인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오바마 대통령 하는 일 없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에 트럼프가 8순이거든요. 네. 8순 잔치는 북한 핵 문제 해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노벨상 받아가지고 네. 내년 10월에 크게 한번 노벨상 축하 잔치를 좀 하는 게 김정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가 유일하게 지금 문을 열고 좀 호의적인 의견을 보이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또 김정은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하니까 서로 북한 핵 누구도 해결 못 하는데 내년에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보다도 북한 핵 문제에 좀 미국도 좀 전력 투구하고 우리도 좀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로서 좀 역할 좀 해가지고 내년에 진짜 명실상부한 노벨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라도 받으려면 북핵 문제를 좀 추가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받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내년에 받으려면 요 미션 하나 더 좀 추가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까지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노벨 평화상에 어떻게 보면 집착,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역대 미국 대통령들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무려 4명입니다. 같이 볼까요? 히어도 루즈벨트, 러일 전쟁을 이 종전시키는데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우드로 윌슨, 국제연맹 창설, 그리고 세계대전 후에 평화를 구축했다라는 걸로 해서 받았고요. 지미 카터가 2002년에 또 받았습니다. 퇴임 후에 인권, 평화 활동을 통해서 받았고 아까 말씀 많이 하셨죠. 오바마 대통령 핵무기 없는 군축 관련해서 이 핵군축 관련해서 이 핵이 없는 세상 국제협력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걸로 오바마 대통령까지 받았는데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받을 것이냐 혹 노벨 평화상 이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뒤로 무르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살짝 좀 나오고 있죠. 과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것이냐 여부가 그래서 주목이 된다라는 거예요.